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권을 구제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제받기 전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선행학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인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학문인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도로서 더욱 인권적 사고와 인권적 언어를 사용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해요. 특히나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지식을 함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이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존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인권 이해를 통한 노인 복지 서비스의 역량을 늘리기, 노인 인권 옹호와 인식 개선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주화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국제인권단체죠.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60그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60그룹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이쪽 호남권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옹호가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전남과학대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을 가르치고 있고요. 광주여자대학교 비영리단체와 공동체적인 삶의 담당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인권교육을 포함해서 북구청과 서구청의 인권교육을 공직자 대상, 사회복지사 대상, 보육종사자 대상, 일반인 대상, 장애인 대상, 서구 장애인 복지관, 복지관 협회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라든지 특히 나이,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한 차별, 여성 노인이 많기 때문에 여성 학대라든지 노인의 학대에서도 여성 노인의 학대 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서 2.5배 높습니다. 지금의 현실이요.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19가 터지면서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특히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나 노인의 폭력이나 학대가 더 많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을 벌여지고 있죠. 이렇듯 모두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학대와 폭력을 자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 받고 그분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했으며 이 폭력이 가능한 일일까요? 학대가 가능할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특강은 노인 인권에 대해서 다뤄줄 예정인데요. 이 노인 인권이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아동 인권이라든지 성소수자 인권 모두가 인권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한 거기에서 특수 대상층을 사회적 약자층을 세분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권.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보와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 딱딱 보고 바로 여기 몇 개 남았네 그리고 바로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노년층은 정보 빈자로서 그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추운데 계속해서 서 계셨다가 없다고 하면 또 걸어서 다른 데 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8개 부처에서 특히 과학기술부에서 정보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와 격차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노인 인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가.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고 4차 혁명이 5년에서 10년이 당겨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정보와 격차에 대한 차이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사회복지 학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너무나도 따뜻한 인권의 주제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인간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저 사람 또 뭐래? 이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권 전문가로서 옳은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하는 말들 중에 혹시 거슬리거나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따른 자극은 같지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나와 조금 다름으로 인지해서 이해 수준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인권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권 옹호가가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천부적 권리인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편성이 있는,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남의 거를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1년이면 수천 명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항상 질문하시죠. 저 인권에 대해서 딱 하나만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1년이면 수천만 권의 책과 논문이 쏟아집니다. 인권에 관련된. 그런데 그 몇십 년, 몇백 년이 됐으니까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럼 세계 인권선언문을 보면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에는 자유권과 사회권, 기본권이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세계 인권선언 제25조 1항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한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이 되겠죠. 특히나 실업 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살기가 어려워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조 1항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인권 유린을 보면서 전 세계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너무 깨달아서 1942년 12월 10일 그러니까 매년 12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파리 유엔 총회에서 모든 대표들이 합의를 한 게 바로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인권 선언에는 평등과 비차별이 천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계 인권 선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위나 더위를 비와 바람을 피할 걱정하지 않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권이 있어야 돼, 당연히. 그리고 또 학교나 회사에 가려면 집에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차도를 지나야 되니까 인도도 있어야 되고 인도가 있으려면 또 차를 막아줘야 되니까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늙어서도
내가 똑같이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특히나 이동권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동권이 보호가 돼야죠.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1차적 시스템을 부양 시스템을 누가 져야 될까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를 헌법 34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가 나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복수권으로 인권을 생각하는데요. 복수권이 전혀 아니고요. 국가를 향한 방어권인 거예요. 근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경찰분들, 특히 또 사회복지사들도 결국에는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직업군들이 각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게 인권인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이걸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우리 인권 침해 당했어요. 학생 인권을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에서 선생님들의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자들, 일명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응시하기가 인권의 출발이자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권의 다양한 원칙이 있지만 특히나 최저 기준의 원칙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은 요구가 바로 최저 기준의 요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1년의 평균 접대비로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얼마나 될까요? 접대비요. 접대비는 말 그대로 유흥비에 가까운 거죠. 골프 모임, 뭐 식사, 비싼 식사 대접, 접대를 뭐 싼 거 대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접대비로 오픈된 것만, 접대비는 비공개가 더 많잖아요. 오픈된 것만 1년에 7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새모녀 사건. 너무나 새모녀가 생활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뿐인가요? 5.18 국가폭력에 대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계속 벌이고 있는데도 말도 안 된 추측과 루머로 온갖 왜곡으로 방해를 하는 일이 허다하죠.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국가 내에 병사들, 군인들의 성폭행, 여성 성폭행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외침해도 왜 그들은 항상 침묵하는 걸까요? 그리고 병사들은 왜 이렇게 기합과 구타로 죽어나가는 걸까요? 그런 병영을 바로 잡는 일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함에도 왜 그렇게 반대에 직면하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실천은 어려운 걸까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저 기준의 원칙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평등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중년이 되고 노후를 맞게 됩니다. 굳이 중년과 노후를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어서 맞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내 할머니, 할아버님이 지금 그 시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상대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특히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약자 빈곤층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난 저런 삶은 안 살 것 같아. 사람 일은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내가 분명히 사회적 약자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굳이 내가 가난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성차별은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계속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라고 배제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차별을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인식하시고 상대방을 대하고 나를 먼저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존중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죠. 존중의 기본은 자기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뜻은 높이 귀하게 대함이에요. 나를 정말 높이 귀하게 대하며 상대편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권력이며 갑질이 되겠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이자 토대가 바로 존엄성이죠. 인권은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타인이나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그 자체로 목적 가치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당위적 가치인 소중한 존재로 인간을 봐야 됩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권에 있어서 인권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감수성이란 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행동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거 아닌데 인권의 그 여러 가지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거기에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게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치고 나이, 이름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돈을 이렇게 절도를 한 것도 아닌데 정과가 도둑이라고 야 이 도둑놈아 이러면 되겠어요? 사기범한테 이 사기꾼아 아직 우리는 증거주의 나라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먼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또 특히 또 그렇다 설사 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공감해주고 행동에 옮겨서 인권적 언어를 사용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공감, 타인의 평등에 대한 공감, 다양성에 대한 공감. 2021년 여가부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으로서 인간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정책도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정책이 나와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사회복지를 접하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 쪽에서 다양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공감하는 힘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고정관념은 일반적인 것으로 성, 인종, 민족, 직업, 집단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넌 사회복지사가 왜 그 모양이냐? 사회복지사는 저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거지. 근데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친구들은 대부분 마음이 너무 착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사회복지사니까 당연히 너는 그래야 된다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개념인 거죠. 그건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에요. 차별은 고정관념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돼서 우리가 사유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각이 많은 부정학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고정관념이 높아질수록 차별로 인지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본인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고 인권적인 언어보다는 권력적인 언어를 쓰고 권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게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차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늘어날수록 높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답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예요.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이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게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인 거죠. 아무리 힘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순간 나 인간이야!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인권을 추구하는 전 세계 인권 전문가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권의 자력화를 이루는 거죠. 인권의 자력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막 그 정치적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인권의 자력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이나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인간 존엄성이 실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화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 자력화 모델로 나아가려는 노력 위해서만 완전한 의미를 이제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 보고 나답게 사는 게 뭔지, 누구답게는 왜 붙여져 있는 건지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성별이나 나이를 구분하지 않아요.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에 분노하기보다는 이러한 불평등을 만들고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나중에 취직을 하더라도 클라이언트하고 싸워봤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하고 협업을 해서 둘이 함께 연대해서 이 불공정한 불평등한 사회에 국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둘이 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만큼밖에 없었고 내가 이분들을 더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싶었는데 국가에서 나온 예산이 이 정도고 나에 대한 할당량은 이 정도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할당량을 더 요구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같이 협업해서 연대해서 불공정한 사회에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회복지학도입니다. 특히나 초고령 사회를 가장 빠르게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인 대상자를 만나야 할 일이 많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잘 실행함에 노인 인권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노인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한다잖아요.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에 따라 신진대사가 피부의 항산화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피지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이런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공감 능력, 인권 감수성 이분들에 대한 특징이나 특성을 알게 된다면 아 그래서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면 어르신한테 자주 씻으라는 말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특히나 피부가 접혀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피부가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쪽을 더 자주 씻어드리라 그러고 항상 햇볕을 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권적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연결이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모두가 행복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은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 국민 트라우마로 작용한 사건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 사건을 갖다가 아 벌써 몇 년째인데 또 그 소리야. 아 5월 달만 더 왜 5.18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공감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상대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 상대를 안쓰럽게 보는 마음이 공감이긴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같이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 만약에 내 동생이 그 추운 바다에서 그 겨울에 빠져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10년 후에 잊혀질 것 같아요? 5.18 사건 때 우리 아빠가 총칼에 손과 발과 다 잘리고 장기까지 밖에 도출돼 있는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거 잊혀질까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공감은 그런 것까지
함께 하는 게 공감인 거예요. 아, 난 저대로 불쌍하지만 진짜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전혀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인 인권을 공부할 때 이렇게 어르신들의 다양한 특이점을 공감할 때 여러분의 복지 서비스는 매우 좋아질 거고 사회복지 학도에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거듭나겠죠. 다양한 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훌륭한 사회가 되는 것은 당연시하니까요. 노인 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이며 노인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노인 인권인 거죠.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권중동 교수님이 두 번째로 노인이 필요한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는 게 가장 이 글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원칙도 있는데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의 유엔 원칙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련된 정책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및 윤리 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고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종교, 정치,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불평을 표현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님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님이 왜 저를 함부로 학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윤리 강령에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 활동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는 거죠. 노인의 특수성과 주요 권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노인은 연령차별을 당하고 있죠. 나이에 의한, 그리고 이중차별, 여성 인구가 많고 여성 학대가 더 많죠. 그리고 인종 등 기타 등등의 차별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노인 인권에서 보장돼야 할 권리가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도 및 사회 참여 소외, 제한적 자립생활도 사생활 자유권 및 자립생활 보장 사회 참여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일자리 등 상실 시 회복 가능성이 낮은데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듯이 건강권과 근로권 보장,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과 가까운 삶의 연속성이 약화되어 있는데 생존권, 특히 생명권 보장, 환경권 보장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란 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모든 권리를 포함해서 가장 앞선 권리가 뭘까요? 사회권, 기본권, 뭐 노동권, 뭐 다 필요 없어요. 근로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건 바로 생명권입니다. 인간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회권을 외치고 무슨 노동권을 외치고 세계 인권선언을 외치고 노인복지법을 외치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권보다 더 귀하고 더 앞서 나가는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의 우리 노년층은 환경권, 주거 환경권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돌봄 주요 대상자, 사회보장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에서 근무했을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함부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거, 이거 사회보장권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적인 행동입니다.
그들도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데 폭력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권 권리선언이 가장 먼저 노인인권을 논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선언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언적인 측면에만 그친 것이 한계라는 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 1982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유엔의 제1차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요. 고령화와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고 최초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바로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입니다. 노인 인권을 말할 때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도 이거이겠죠. 그리고 노인 인권에 관한 정책 제안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안쓰러운 일이지만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최초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도 1982년도에 생겼는데요.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킨 거죠. 구체적으로 노인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 강화 및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인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노년을 보내고 안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은 3개의 장과 1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게 바로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고령화 총회 후속 보고서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노인이 현재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줬습니다. 특히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 나이 차별, 연령 차별, 폭력과 학대, 특별한 조치 및 서비스 부족이 주요 사안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인권 보장 장치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한 게 바로 세계 고령화 총회 후속 보고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특수한 인권 이슈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목을 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보고서가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노인이 당면한 인권 문제를 관련 실태를 보고서의 성격으로 내놓은 건데요. 나이 차별, 연령 차별, 그리고 폭력과 학대, 건강권과 존엄한 죽음, 고령과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준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고요. 국제적 제도 마련을 촉구한 게 바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이죠. 제2조 존경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전된 생활을 영위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이 기본 이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사회복지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권 문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 정의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센터는 교류가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해서 아셈 회원국과는 노인 인권 정책을 개발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실태를 조사하고 무엇보다도 53개 아셈 회원국들이 서로 모여서 노인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권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노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은 노인 인권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폭력, 당,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서 차별하는 연령주의 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노인들이 또 겪는 그런 문제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역시 빈곤, 주거권, 건강권, 이와 관련한 사회 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16년 7월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승인되었어요. 일본에 원래 유력하게 일본이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소를 하게 되었죠.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왜 중요하냐면 세계 공통의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고령화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는 세계 공통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걸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노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국제 노인 인권 전문 기구인 거죠. 그게 한국에 설립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노인 인권은 계속해서 주안점을 두는 주력 사업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앞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하는 일은 노인인권 정책을 연구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노인인권 현황 모니터링을 하고 노인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을 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노인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인권 실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한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생애 주기를 고려한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특히 노인 등의 인권 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였고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 보장 목표와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을 보장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죠. 여러분들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일반 OECD 국가 3배의 압도적인 일이죠. 그리고 노인 자살률 마찬가지입니다. 4배의 압도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빈곤에 의한 자살도 높지만 자살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의 사례를 이제 그냥 사례로만 하지 말고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이제 노인 인권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죠. 아까 아셈 국제 노인인권정책센터도 생겼고 갈수록 우리는 고령화 대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이 걸렸고 가까운 일본도 30년 이상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7년에 걸려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인권을 펼치고 특히나 노인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 그럼 늘어난 노인 인구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까? 이런 데에 모든 전 세계 시선이 우리나라에 초점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권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학대가 너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인 거죠. 그리고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80% 이상이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인 돼서 요양원에서 죽고 싶으세요? 인간의 마음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역사회에서 펼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자리 잡으려면 뭐 어떤 정책이 자리 잡으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이제 시행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 동안에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는 진입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노인 인권 관련 법적 기반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주 목표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령차별 안 되겠죠.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1년 설립 이후 3차례나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노인인권 보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노인인권 정책의 우선순위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 예방과 해소,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일자리 확충, 고용 기회 보장, 소득 보장, 가족 돌봄 노동 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 증진, 주 생활 보장, 학대 예방 및 대응이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생명권이 가장 모든 권리에서 제1순위로 중요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하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생명권이 노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게 된 거죠. 그리고 건강권.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도 함께 노화해 되면서 가족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거권 보장. 중요하죠. 생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병도 더 많이 생기니까요. 학대.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예방 및 대응, 이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자녀적 복지에 근거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노인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시혜적 접근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 생활 능력의 시기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선택권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 보장을 통한 자력화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자나 또는 돌봄 제공자가 결정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노인의 자기결정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80%를 요양원에서 보내겠죠. 치매 노인 당사자 주위에 입각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노년기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권 관련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적 언어를 통해서 인권 친화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노인,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노인 인권교육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 각 지자체, 각 시도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인권교육을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부분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기보다는 학대와 폭력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차별에 의해서 학대와 차별이나 폭력이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노인의 학대와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거를 이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성별과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손상을 가하거나 특히나 방임, 자기 방임도 포함이죠. 방임 등으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학대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가장 최근 데이터죠.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노보의 둘이 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 경험에서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가 16,000건에서 학대 사례가 6,000건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자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 877건에서 2020년 93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했는데요. 노인 학대도 증가하고 여성 학대도 증가하고 아동 학대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상대를 존엄한 존재로 보고 하나의 인격체로 봤다면 학대가 일어날까요? 지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10일에 1명씩 여성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성이란지 그리고 이 노인 학대 신고자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2.5배 높게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70대 기점으로 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급격히 70대 이후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의 권력 체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너는 힘이 약하고 너는 약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너를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고 너를 언제든지 때릴 수도 있고 너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받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한다면 폭력?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마포 사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7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성을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 여성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여성분이 두개골 파열. 그래서 뇌가 나왔어요. 두개골이 파열돼서. 두개골이 파열되고 척추, 골절, 다리, 골절, 손 골절. 그래서 혼수 상태에 9월 달에까지 있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살인 미수가 아닌 상해치사로 경찰에 구속이 됐고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상해치사로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세상에 죽었는데
그렇게 폭력을 많이 가는 게 살인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 돼요.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여성은 언제든지 때려도 되는 존재, 노인은 언제든지 때려도 되는 존재, 아이는 언제든지 때려도 되는 존재로 이렇게 사고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봐야 돼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남성에게 1차 책임은 있지만 사회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인죄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또 법조인들이 여성 수가 매우 약한 게 또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대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여성 학대가 2.5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학대 유형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의 학대 유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대의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친족인 그러니까 아들하고 배우자 딸 순으로 나왔는데요. 아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죠. 그리고 딸 순, 그러니까 자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타깝게 노인복지시설인 기관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 본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가정 내 학대가 88.8%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이 의무화된 이유인 거죠.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에서 521건, 약 10% 가까이 8.3%가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사고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시면 사회복지사가 돼서 당연히 저들은 나보다 약한 존재고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하에서 그들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학대 피해 노인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일로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계실까 하고 그분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기 판단 능력의 결여가 있었고요. 막연한 믿음과 반복성, 은폐성, 죄의식의 두려움, 사회 고립, 무조건적 복종, 학대의 당연시화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이 없고 자기 평가가 낮은 노인인 거죠. 자기가 변하면 상대의 행동이 변화하리라는 믿고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자신에게 두는 거죠. 특히 내 자녀니까 내가 변하면 내 새끼가 언젠가는 또 변화해서 괜찮아지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말도 더 잘 듣고 이렇게 특성을 보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학대자의 문제 행동이 자신의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시설에서 다들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살아온 버릇이 나는 아침을 안 먹어서 안 먹었더니 이런 게 문제인가 봐. 내가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야 우리 사회복지사님이랑 거기 요양보호사님이 덜 힘들고 그러지. 그럼 날 때리시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겠지. 무시하고 이렇게 본인의 탓으로 여기면서 본인의 문제라고 여기는 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학대는 분명한 폭력입니다. 희생과 인내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또 여기는 거죠.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자신이 인내하며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계시는 거죠. 자식을 신고한다는 죄의식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억누르는 노인들이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부끄럽게 내가 우리 자식이 나 때렸다고 말하면 우리 자식은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나야 맞은 거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서 막고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는 무한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고립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그냥 저 노인이 미쳤네 하고 말겠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좀처럼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두려움이 먼저 앞서니까 힘에 대한 압력과 권력에 대한 압력이 앞서니까 어르신 계속 그럼 퇴소시켜볼 거야? 집에 누가 데리고 갈 사람도 없는데 여기 나가면 어떻게 살고 얼어 죽을 거야? 이러니까 정말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죠. 학대를 당연시화하고 폭력하는 상대에게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노인이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이라는 거를 하겠어요. 대항은 꿈도 못 꾸고 대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굽신거리고 아, 예, 저 때리지 마세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저 빨리 밥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지만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배신감과 절망감, 후회, 인생의 무성함, 무력감 정말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느끼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저 같은 경우는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학대, 배신감,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정말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유형별 학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있는데요. 툭툭 민다거나 꼬집는다거나 물건을 막 던진다거나 입으로 확 물어버린다거나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물건으로 구타하는 등 이런 게 정신적 학대죠. 성적 학대, 노인의 동의 없이 발생되는 성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서 재산,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거죠. 경제적 착취를 해버리는 거죠. 엄마, 이제 엄마 늙고 관리 못하니까 내가 할게요. 뭐 큰아들이 뺏어가고 작은아들이 뺏어가고 며느리를 뺏어가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방임. 자기 방임이 의외로 많은데요. 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되게 많이, 특히 남성 노인한테 많이 비춰지는 현상인데 일명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방에서 문을 잠그고 난 이제부터 밥 안 먹는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지켜보는 것도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보양 의무자가 오존적 상태에서 노인을 버리려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일부 감금도 일어나는데요. 의료상의 이유 없이 노인을 혼자 두거나 가두는 행위, 또 묶어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피해자 요인을 한번 주요 노인 학대의 주요 원인을 한번 볼 텐데요. 피해자 요인과 가해자 요인과 가정 환경적 요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노인 차별, 가치관의 변화, 연령 차별, 성차별, 사회 보장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학대에 대응을 하고자 하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해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명시해서 각 노인복지시설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상자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 학대가 노인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 보호시설, 주간 보호시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등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를 통해서 노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의 홍보와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 보호 전문가의 상담원의 심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죠. 노인 학대 예방의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국 노인 학대 실태 파악이 매우 시급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인 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이 설립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생겨나죠.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 특히 노인복지관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문적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청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질병과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 능력이 상실 또는 불완전한 사람의 후견을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잔존 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게 바로 청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청년 후견인 제도의 유형으로는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법정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고요. 임의 후견 제도는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 내용을 공증해서 등기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미국의 장기요양 옴부즈맨 역할이 이렇게 미국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국내는 아직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노인복지 옴부즈맨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공감 능력이에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각각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가 당연히 만들어지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는 사라지게 되죠. 특히나 지금처럼 팬데믹 시기에서 차별과 혐오가 계속 증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팬데믹 시기를 넘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차별과 혐오를 잠재우고 공감과 따뜻함으로 연대해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중 60대는 74.5%로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해서 타 연령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의 정보에 대한 인식 및 정보 활용 능력, 정보 접근성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죠. 이는 노인들의 인터넷 향상이 그만큼 활발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정보 사회의 격차는 정보 빈자로 전락한 정보 취약 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되면서 더욱 심각해져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담론과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인데요. 결국 시대가 변모할수록 정보화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죠. 특히나 여성 노인이라든지 고령 노인,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은 전자기기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노인의 정보화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화 역량 격차의 개선은 매우 미비한 실정인 거죠. 계속해서 빨리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요즘엔 메타버스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알고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알 거예요? AI에 대해서 뭘 알까요? 키오스크 기계도 다 잘 다루지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보와 역량 격차, 정보와 디바이드는 계속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정보 활용도, 정보와 교육 욕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구하기 시작한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권 지도자이며 인권 선구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두는 노인학대 신고자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면 신고 의무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권은 방어권이지 복수권이 절대 아닙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행동을 해봤자는 되지 않아요. 개인이 결심이 세상을 너무 큰 결심으로 혼자로 바꿔나가려고 하면 그냥 상처만 계속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연대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연대해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강화하고 구조화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혐오 표현이죠. 너와 나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너랑 나랑 완전히 틀린 존재야. 이렇게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젠더 갈등과 나이 갈등과 여러 가지 정치 갈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은 나는 생각하고 나는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타의 말이 진실인데요. 탈진실은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맞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혐오 표현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노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남성 차별적 비하 발언, 아동들의 차별적 비하 발언, 반말, 지금부터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인권에 관심을 갖고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연대해서 혐오와 그 해악에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해봤자 상처만 깊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 연대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라도 인권 침해가 당했다면 1331로 해서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연대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지 혼자 하면 상처만 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연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이와 성별, 다양한 여러 가지 기타 이유에 의해서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 줘야 함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사들은 2년에서 3년 안에 그만두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잦은 번아웃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서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번아웃은 절대 경험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답게 살아가시기를 전 적극 희망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